내 아들의 새 아내가 내 물건들을 버렸어요. 그 안에 200만 달러 채권 포함해서요. 이사업체 사람들이 이미 어머니의 도자기 장식장을 트럭에 싣고 있을 때 나는 한때 내 거실이었던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 민준과 그의 새 아내 수현이 마치 독수리처럼 낯선 사람들이 내 42년 인생을 포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 지금 요양원 평가받으러 가셔야죠. 민준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30번째 생일에 줬던 롤렉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71세이고 치매를 앓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구독하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내 핏줄이 나를 무능력자로 선고받게 하고 내 집을 훔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려고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2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명 채권까지 포함해서요. 6개월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막 34살에 완벽하게 하얀 치아와 깨지는 유리 같은 웃음소리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 수현과 결혼했습니다. 나는 3년 전 남편 영수 씨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고 단풍나무 길에 있는 침실 4개짜리 양옥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다 갚았고 8억 4,700만 원의 저축과 영수 씨가 40년 동안 제약업계에 투자한 돈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징조는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수현은 내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 종이 신문 말이죠. 그게 나를 위험할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낙인 찍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도로시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어머니가 혼자 여기 사시는 게 걱정돼요. 집이 너무 크고 어머니 연세. 내 나이에 뭐가? 나는 남편 영수 씨와 베네치아 여행에서 사온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잡이에 작은 흠집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끼는 컵이었죠.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지난주 저녁 식사 때 민준 씨를 영수 씨라고 부르셨잖아요. 딱 한 번 그랬습니다. 딱 한 번 그랬고 바로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나를 반대하는 그들의 주장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돈을 원하는 다 큰 자식들에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잊혀진 이름, 모든 반복되는 이야기, 매번 당신이 돋보기를 찾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걱정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증거 수집입니다. 3주 후 민주는 내 부엌에서 나를 앉혔습니다. 38년 동안 그의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숙제를 도와주고 첫 시련에 울 때 안아주었던 그 부엌에서 말이죠. 그리고는 골든 메도우라는 멋진 요양시설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말할 사람도 있고 활동도 있고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의료 서비스가 있어. 박 원장님은 20년 동안 내 주치의셨어. 엄마, 박 원장님은 18개월 전에 은퇴하셨잖아요. 안 했습니다. 바로 전주에 연례 검진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를 반박하는 것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보이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달은 가스라이팅의 완벽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집에서 물건을 옮겨놓고 내가 찾지 못하면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코 나누지 않았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현은 한 번은 내가 집을 팔기로 동의했다고 20분 동안이나 주장하며 내 필체와는 전혀 다른 필체로 쓴 알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그들이 내 딸 지연에게까지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지연은 남편 태준과 두 손주와 함께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사간 8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가 엄마가 밤새도록 가스레인지를 켜놓았다고 하던데요. 안 그랬어, 내 딸아. 이번 주에는 요리도 안 했어. 주로 김씨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 엄마, 김씨네 식당은 2년 전에 문 닫았잖아요. 안 닫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그곳의 고기 완자 정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이 미쳤다고 확신할 때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5월에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잠에서 깨어보니 수연이 내 침실에서 내 보석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전화하셨잖아요. 무서워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누가 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 민준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전화하셨어요. 보세요. 그는 내 번호로 새벽 1시 47분에 부재중 전화가 찍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휴대폰은 항상 밤새도록 충전해두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편집증적이라는 증거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임장 서류라고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요. 변호사는 불안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계속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나이 든 사람에게는 표준 절차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야.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10대 때부터 내가 알아왔던 그 어조로 변했습니다. 그가 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쓰는 어조였죠.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른 방법은 금치산자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수연은 이미 노인 간병 평가 전문의인 정신과 의사 김혜진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얼마나 빨리 약속을 잡았는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김혜진 박사와 3번 만났습니다. 매 세션마다 그녀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는 몇 년도인가요?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100부터 7씩 빼세요. 나는 모든 것에 정확하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고 메모를 했습니다. 박 여사님, 가족분들이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수많은 혼란, 기억 상실, 편집증적 사고의 사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집증이 있는 사람이 할 말이라는 표정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인 박철수 씨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83세이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며 내가 남편 영수 씨를 잃은 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 산책과 오후 차를 마시면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는 수연이 내가 집에 없을 때 내 집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민준이 내 차도에서 부동산 가치와 빠른 판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로시, 그는 6월 초 어느 날 오후에 말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내 조카가 시내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변호사요. 그들이 당신 집에 데려온 그 애송이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 박철수 씨의 조카인 박준호 변호사는 노인법 전문이었고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수십 번이나 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그들은 당신을 무능력자로 선고받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탁을 설정하여 민준과 수연이 손댈 수 없는 곳으로 내 유동 자산의 대부분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내 일반 계좌에 충분한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박 변호사는 내게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들이 이기도록 도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겁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도둑질, 모든 위조 문서. 위조? 박 여사님, 위 임장 서류에 있는 그 서명 말이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신 것이 아니에요. 평가는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 수현과 민준이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속삭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을 완전히 뜯어 고칠 거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 캐비닛은 70년대 것이잖아요. 사실은 60년대 거죠. 내가 문간에서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직접 설치한 거예요.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약 2초 동안요. 엄마, 내일을 위해 쉬셔야죠. 내 집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쉬기가 어렵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엄마 집이 아닐 거예요. 내일이 지나면 엄마는 안전한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필요한 돈을 얻겠지.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렇다면 왜 수연 씨는 지난주에 부동산 중개인을 여기 데려왔지? 왜 벌써 페인트 색깔을 고르고 있는 거야? 왜 친구 김대리에게 7월까지 보트 계약금을 낼 수 있다고 말했어? 엄마는 편집증이 있으세요. 바로 이래서. 왜 네 엄마를 훔쳐야 하는 건데? 수연이 앞으로 나섰고 잠시 동안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당신은 돈방석에 앉아서 과거에 살면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돈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민준 씨는 주 60시간씩 일하면서 간신히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에서 신문이나 읽고 커피나 마시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은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네, 우리가 통제권을 가져갈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내 집에서 나가. 마음껏 즐기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딱 하룻밤 더요. 하지만 늙은 여자를 과소평가하는 것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인내심을 배우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평가는 엉터리였습니다. 김혜진 박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최근 사건에 대해 물었고 내가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그것을 편집증적 망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내가 아들이 나를 훔치려고 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노인성 치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재정적 편집증으로 기록했습니다. 박 여사님, 가족분들이 왜 걱정하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들이 내 돈을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비난입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녀는 감독시설에 즉시 입원할 것을 권고했고 민준이 완전한 위임장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판사는 피곤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10분도 안 되어 모든 것을 승인했습니다. 나는 정리할 3일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포장할 3일 말이죠. 하지만 나는 포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연은 이미 도와줄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6월 18일 낯선 사람들이 내 소지품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 거실에 서 있는 처음의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침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사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오래된 상자 몇 개만 남았어요. 버릴까요? 모두 버리세요. 완전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그 상자에는 남편 영수 씨의 전쟁 훈장, 우리의 결혼 앨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수십 년 전에 숨겨둔 것, 1961년에 발행된 2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명 채권 말이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상속받아 우리의 궁극적인 비상 자금으로 가치 없는 오래된 서류 상자에 숨겨두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것을 기증 더미에 던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말했습니다. 그 상자를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오래된 편지들이라서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어머니, 과거는 잊으셔야 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잡동사니를 둘 공간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연과 민준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골든 매도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방문객으로 3개월 전에 박준호 변호사와 함께 말이죠. 우리는 그들의 위반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직원 부족, 투약 오류, 재정적 부정행위. 그곳은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혼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철수 씨가 나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나의 동반자로 말이죠. 골든 매도우에서는 동반자가 있는 스위트룸에 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와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민주는 박철수 씨가 나를 그의 채 태우는 것을 돕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시설에 남자친구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야. 그는 내 친구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돈으로 내고 있어. 민준이 몰랐던 것은 박철수 씨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깃핀에 있는 작은 카메라가 전날 밤 수연의 자백, 민준이 부동산 중개인 친구와 내 집 판매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내가 조용히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좌절감을 포착했습니다. 골든 매도우는 예상대로 우울했습니다. 베이지색 벽, 산업용 카펫, 소독제와 구내식당 음식 냄새. 내 스위트룸은 방 2개와 욕실 하나로 내 차고보다 작았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수연은 거짓된 밝음으로 말했습니다. 곧 방문할게요.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박철수 씨와 나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시설 관리자인 최미영은 환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는 약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나를 그곳에 입원시킨 대가로 5천만 원의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2주 동안 박준호 변호사가 일할 시간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수연이 버린 상자들요? 그 기증회사는 박 변호사의 사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품목이 꼼꼼하게 목록화되어 보관되었습니다. 무기명 채권은 안전했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진행한 집 판매요, 무효였습니다. 그는 위조된 위임장을 사용했고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들었던 구매자들은 진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7월 2일 민준과 수현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FBI 요원들이 골든 매도에 도착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미영을 위해서 말이죠. 그 시설은 즉시 폐쇄되었고 모든 환자는 이송되었습니다. 박철수 씨와 나는 자유롭게 걸어 나왔습니다.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구속 명령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직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골든 매도우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내 집으로 달려왔고 거기서 나는 내 부엌에 앉아 베네치아 컵으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 계세요? 오, 민준아. 만나서 반갑다. 비록 내 부엌은 더 이상 아니겠지만 네가 팔았잖아. 아직 판매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엄마, 다시 돌아가셔야 해요. 골든 매도우예요? 문 닫았어요. 오늘 아침 FBI 급습이 있었어요. 엄청난 메디케어 사기가 있었대요. 소개비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있대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상하네. 그들은 최미영 씨로부터 네 계좌로 들어온 5천만 원의 예금에 매우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수현은 20분 후에 하얀색 BMW를 타고 굉음을 내며 진입로에 도착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집 판매가 무산됐어. 구매자들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오, 세상에. 내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겠네. 커피라도 드릴까요? 우리에게는 위임장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박준호 변호사가 바로 그 순간 경찰관 2명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사실 박 여사님, 아니 최수현 씨, 당신은 실제로 민준 씨와 결혼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냥 동거하는 거죠? 어쨌든 위임장은 위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본 문서, 필적 분석, 그리고 당신이 이미 체포되어 완전히 협조하고 있는 신 변호사와 위조에 대해 논의하는 비디오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수연 씨, 박민준 씨, 당신들은 노인 학대, 사기, 위조, 그리고 절도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민준은 절박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건 실수라고 말해주세요. 오, 민준아. 나는 일어서서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전쟁 훈장을 버렸어. 너는 우리 결혼 앨범을 버렸어. 너는 42년 동안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버렸어. 각각 이야기가 담겨있는 장식들을 말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네 엄마를 버렸어. 쓰레기처럼 말이야. 그냥 낡은 쓰레기를 치워야 해. 그래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 라고 김대리에게 말했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는 또 다른 것을 버렸어. 2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명 채권. 너의 아버지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나를 위해 남겨둔 비상자금 말이야. 수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뭐? 어디에? 네가 버린 그 가치 없는 낡은 상자 안에 있었지. 하지만 걱정 마. 박 변호사님의 사촌이 매우 철저한 기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모든 것이 목록화되어 보관되었지. 이미 현금화한 채권을 포함해서 말이야. 그들이 끌려가는 동안 민주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뒤돌아보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나이든 어머니가 아니라 그를 키우고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삶을 건설하고 그들의 배신에서 살아남아 더 강해진 여자로 말이죠. 지연은 그날 저녁 시애틀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박 변호사가 진실을 알려준 순간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녀는 1시간 동안 울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설득력이 있었어요, 엄마. 그들이 말한 것들, 그들이 보여준 증거들. 알아, 내 딸아.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매우 능숙했지.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어. 뭐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돈보다는 지나지 않은 것 같아. 그들은 돈에 너무 집중해서 내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잊었어. 에드가 같은 진짜 친구 말이야. 그들은 내가 71년 동안 잘 작동해온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었어. 그리고 그들은 네 아버지와 내가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살아남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었어. 민주는 노인 학대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현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플로리다에서 자신의 할머니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집 판매는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단풍나무길에 있는 침실 4개짜리 양옥집에 살고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매일 아침 커피와 신문을 읽으러 오십니다. 우리는 낭만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는 낭만보다 동반자 관계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달에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와 내가 결코 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는 채권돈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한 신탁을 설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요. 나머지는 노인 학대와 싸우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민주는 내가 죽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연은 잘 보살핌을 받겠지만요. 나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내 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술적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심지어 현관문 카메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박 원장님, 네, 은퇴했다는 내 주치의께서 지난주에 내가 건강이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정신은 날카롭고 혈압은 조절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좋은 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정말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저 무기력한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 흰머리, 내 돋보기, 내 커피와 신문 루틴을 보고 쉬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력한 늙은 여자가 그들을 키우고 영수 씨가 출장으로 여행하는 동안 가정을 관리하고 내 부모님과 남편의 죽음을 헤쳐나가고 58세의 유방암에서 살아남고 65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40년 동안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보관해 왔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속도를 늦추고 고삐를 넘겨주고 자녀들이 당신을 돌볼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당신의 자녀일 때 71세는 맞서 싸우기에 너무 늙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 만큼 충분히 늙었을 뿐이죠. 며칠 전 나는 감옥에 있는 민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용서를 원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수현이 그를 조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신뢰를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낯선 사람들이 내 결혼 도자기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내 아들이 나를 그의 상속에 대한 장애물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순간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화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집에, 내 삶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가 출소하면 그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연은 민준이 떠나고 가족이 갈라진 후 내가 외롭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나를 음모할 때보다 지금이 덜 외롭습니다. 나에게는 에드가 있고 여전히 안부를 묻는 박준호 변호사가 있고 나를 대신하여 증언해준 김씨네 식당의 김 사장 부부가 있고 내 제정신을 의심하지 않았던 박 원장님이 있고 골든 메도우를 습격해서 나를 구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던 화요일 북클럽 여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단지 혈연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고 진정으로 당신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은행 계좌나 장애물이 아니라 이야기와 꿈과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이른한 새에 나는 내 가족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선택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채권도는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었지만 나는 이미 민준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부유했습니다. 추억, 진정한 우정,
내 자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내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지식으로 말이죠. 그것은 당신이 훔칠 수 없고 문서를 위조하여 얻을 수 없고 기증 상자에 던져 넣을 수 없는 부입니다. 때로는 문을 닫고 판매 중인 골든 매도우를 지나갑니다. 나는 그곳에서 보낸 2주, 내가 그 베이지색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뻔했던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남편 영수 씨의 부엌 캐비닛과 베네치아 커피잔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끓여 신문을 읽으며 자유롭고 집에 있고 정당화되었다는 단순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고 버려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른한 새에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